안녕하세요. 오늘은 제넥신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메신저 TV는 항상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아닌 본질을 이면의 진짜 이유를 알려드리는 청취자와 함께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지금 어저께 성영철 회장님에 대한 백신 인터뷰 기사가 있었고 면역항암제, 교모세프종, 뇌암에 대한 기사가 있었죠. 이 부분을 같이 보고 그리고 좀 준비했던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넥신 내년 9월 화이자 넘어서는 백신 출시, 국내 업체론 임상 진입 유일, 제넥신 성영철 회장 인터뷰, 임상 1상 결과 연말께 발표, 내년 2상, 3상 동시 진행한 후 하반기에 식약처 허가 추진, 화이자 백신 시장 선점 우려, 코로나 백신 수요 넘쳐나 한계 업체가 감당할 수 없어, 약효 지속성 가성비를 승부.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죠? 우리가 손꼽아 기다리는 이 11월에 임상 1상에 대한 결과에 대한 무반응 그리고 무침 EP 정기 총공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손꼽아 이 유효성과 안정성에 대해서 안정성 어느 정도 검증이 됐기 때문에 이 유효성에 대해서 이 효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연말께라고 하지만 분명히 11월 달에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제 성영철 회장님께서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 정말 주주분들께서 너무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미디어하고 좀 접촉을 하신 것 같아요. 그죠? 물론 이제 화이자 백신도 나왔고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도 커지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인터뷰 기사가 나온 부분도 있겠죠. 우리는 정말 지금 할 수 있는 거 11월에 딜레이가 되지 않고 11월에 구두상이건 지면으로 발표를 하고 12월이건 이때 논문 자료를 통해서 정식적으로 보도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고 임상 이상에 하루라도 빨리 진입해서 우리가 빨리 백신이 출시되기를 기다리면서 주가가 빨리 회복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주분들의 마음이 다들 같으실 거라 보고 있고 너무나 많이 힘드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화이자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화이자 그 백신 개발에 무려 20억 달러, 2조 원이 한국 돈 2조 원이 넘는 금액을 투하를 했죠. 그죠? 우리 제넥시는 정부에서 90 몇 억, 30억인가?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다시 한번 얼마 상대조차 되지 않는 금액으로 이 100몇십억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좀 아쉬워요, 이 부분이. 조금 더 전폭적인 지원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또 하나 기사가 나온 게 있어서 같이 한번 볼게요. 제넥신 항암제 GXI7 교모세포종 환자 임상서 병용 치료 효과 확인. 이게 바로 하이루킨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로 쓰고 있는 면역 항암제입니다. 굉장히 기술력이 매우 뛰어난 거죠. 자, 기사를 같이 한번 볼게요. 제넥신의 면역 항암제 후보 물질이 이 재발성 교모세포종 환자 대상, 이 재발성 교모세포종이라고 하면 이 뇌암의 일종입니다. 병용치료 응급 임상에서 항암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제넥신은 더 이상 치료 옵션이 없는 재발성 교모 뇌암 환자에게 16명에게 기존 항암제와 GXI7를 응급 투여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임상에서 8명은 테모졸라마이드, 6명은 아바스틴, 2명은 세 가지 약물을 복합 투여하는 PCV 화학 항암제를 GXI7과 함께 투여받았다. 그렇지만 시험 결과 16명 중 5명의 환자가 30% 암이 줄어드는 부분 반응을 보였다. 모두 아바스틴과 GXIH 병용 투여한 환자들이었다. 이에 대해 암이 커지지 않는 기간인 무진행 생존 기간 또한 전체 16명 환자 평균 약 7.8개월로 233일로 나타났다. 아바스틴 단독 임상은 4.2개월, 또 3등급 이상의 심각한 부작용이 관찰되지 않아 안정성 우려 없이 병용 치료를 쓰이기에 적합한 제품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제넥시는 설명했다. 결론. 현재 3중 음성 유방암, 그리고 재발성 교모세포종 등 다양한 암종을 대상으로 글로벌 대형 제약사의 다양한 항암제들과 병용 임상을 진행해 GXI7의 면역 항암제로서의 범용적 효능을 입증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가 이 면역 항암제 정말 이 뛰어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하이루킨, 그죠? 이 인터루킨 7에다가 이 하이브리드 FC를 장착을 해가지고 우리 몸의 T세포,
이 면역세포의 개수와 파워를 증가시켜서 이 면역세포가 온전히 암을 파괴할 수 있게 된 이 설계된 이 시스템은 정말 경쟁력이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 치료제이고 이걸 또 코로나 치료제로 쓰이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제넥시는 정말 펀더멘탈이 훌륭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사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주가가 반응을 못하고 있고 또한 이 회사의 소통 방법과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난번에 나왔던 삼중 용성 의방염에 대해서도 사실 효능이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답이 없는 이미 재발했던 그 유방암 환자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말기 사실 효능이 네, 어느 정도만 있어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퍼펙트하진 않을 수 있겠지만 이미 답이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그 정도 효능을 보였다는 건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언급드렸던 이 부분이죠. 자, 이거 중요했잖아요.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1200으로 가기로 했죠. 그죠? 용량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이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며, 네. 이제 암 초기 대상 환자를 대상으로 했었을 때 조금 더 뛰어난 효능을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 하이루킨,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FC 기술, 그리고 DNA 치료 백신 이 세 가지 핵심 기술을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계속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자, 회사의 소통과 그 다음에 언론과 미디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가가 우리 주주분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마음을 알고 좀 백신에 대한 임상 결과 부분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다리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방법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주주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주주 부양에서 주가 부양 차원이나 네, 이 백신에 대한 이런 미디어와 그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백신에 대한 임상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다려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세 가지 기술에 대해서 자, 분명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 면역 항암제, 그죠? 이 면역 항암제에서 지금 말기 전이성 재발 환자 대상 결과로 해서 면역원성이 거의 면역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말기 그 전이성 재발 환자 대상은 더 이상 치료제가 없었을 때 나온 결과를 가지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네, 어느 정도 가치가 충분히 있었고, 네, 글로벌 빅팡들이 브리스톨 마이어스킵, 그다음에 머크, 로슈들이 왜 이 제넥신과 같이 하려고 할까요? 이 부분만 갖고도 이미 경쟁력은 탁월하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 하이브리드 FC 기술 가지고 충분히 많은 성장 호르몬,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인슐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죠. 오늘은 이 세 가지 기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외적인 리스크에 대한 이 자료를 한번 같이 보시면서 한번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넥신을 많은 분들이 투자하시고 계시는데 이 백신으로 정말 유명한 회사잖아요. 물론 이걸로 많이 속을 썩이고 있죠 지금. 그리고 또한 이 주가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이 제넥신이 어떤 회사인지 세 가지 기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이브리드 FC 기술. 이거는 바이오薬품이 좋은데 우리 몸속에서 빨리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薬품의 반감기를 늘린 거죠. 그래서 바이오薬품이 우리 몸속에서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하게 만든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FC 기술이라서 하이브리드, 자, 두 개를 섞었다. 항체 믹스를 부작용과 부작용, 그 다음에 독성이 적으면서 효능을 증강시킨 항체를 두 가지를 믹스했습니다. 여기 항체를 섞고 여기 링커라고 하는 힌지를 같이 연결을 하고 끈입니다. 끈. 여기에 바이오 약품을 장착을 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여기에 인터루킨 7이라고 하는 단백질, 우리 몸속의 단백질입니다. 이거를 장착한 게 아까 봤던 GXI7. 이게 바로 하이루킬 면역 항암제입니다. 이 인터루킨 7은요. 우리 몸속에 있는 T세포라는 놈이 있어요. 면역세포입니다. 면역세포에는요. 기본적으로 면역은 팀입니다. 팀이라 그래서 우리 몸의 혈액 속에 보통 피부가 가장 첫 번째 면역 대상이잖아요. 피부를 뚫고 항원균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속에 있는 혈액, 그 중에서 혈액 중에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있죠. 혈소판은 우리 몸에 혈액이 응고하는 역할을 하죠. 피딱지라고 하죠. 그리고 이 적혈구는 헤모글로빈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산소를 운반을 하죠. 근데 헤모글로빈이 부족하게 되면 이제 어지럼증이 오게 되죠. 이거에 대한 치료제도 있고, 그리고 면역의 핵심이 바로 백혈구죠. 이 백혈구에는 호중구, 호상구, 호용기구, 당구, 림프구가 있습니다.
이 중에 핵심이 림프구. 이 림프구에는요, 기본적으로 자, T세포가 있고요. 그 다음에 NK세포가 있고요. 그리고 B세포가 있습니다. 자, 이 T세포는 후천성 면역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B세포가 항체를 만드는 세포예요. 우리 몸속에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투하게 되면 이 B세포에서 항체를 만들어요. 그래서 항원에 가서 묶어버리죠. 중화시킨다고 하잖아요. 중화항체. 그러면 이 T세포가 가서 죽이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이 NK세포는 내추럴 킬러, 선처성 세포라고 해요. 내추럴. 그래서 우리 몸속에 기본적으로 정상세포하고 비정상세포가 다르게 생겼거든요. 지문이라는 놈이 있어서. 세포막에 이 생김새가 다 다르다 그래서 이 지문이라고 해요. 그 표현을. 그래서 정상세포랑 다르게 생겼네 하면서 이 NK세포가 비정상세포를 공격한다는 거죠. 그래서 NK세포 치료제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인터루킨 7, 면역에 대해서 좀 잠깐 자세하게 언급을 드렸는데, 면역은 팀인데 이 중 T세포의 개수와 파워를 증가시킨 게 바로 이 하이루킨입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하이브리드 FC 기술과 하이루킨에 대한 이해를 했죠? 그럼 유전자 치료 백신은 뭐냐? 이거는 유전자 치료제예요. 제 지난 방송을 보셨던 분들이 다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댓글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달라고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부분이 계셔서,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유전자 치료제, 유전자를 치료제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유전자, 세포가 있고 그 안에 핵이 있죠. 이 안에 염색체가 있고 염색체 안에는 바로 DNA와 RNA가 있습니다. RNA는 복사본, DNA는 원본이죠. 유전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세포가 있고 세포만이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를 자르고 붙여서 유전자 재조합 기술에 의해서 유전자를 자르고 붙인 유전 물질과 이거를 벡터라고 하는 전달체라고 하죠. 이 전달체를 우리 제이넉 씨는 플라스미드라고 하는 이 DNA 덩어리를 쓰고 있어요. 세균에 이 플라스미드라고 하는 DNA 덩어리가 있거든요. 요거를 가지고 바로 세포의 핵 속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자, 이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 치료 방식에 의해서 백신이 면역성을 갖게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사실 유전자 치료제에 대해서도 많은 공부가 필요한 부분이죠. 자,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15개 파이프라인이 진행이 되고 있고, 면역 항암제, 그리고 백신, 뭐 여러 가지, 코로나 치료제 계속 뻗어나가고 있잖아요. 뭐 성장 호르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적혈구, 백혈구 증식 인자 이런 걸로 다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뭐 뇌암부터 해서 여러 가지 만성형 질환부터 해서 항암제, 면역 항암제부터 해서 많은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죠. 파이프라인에 문어발식처럼 이루어져 있고, 경쟁력 뛰어나고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 있죠. 이 백신에 대한. 자, 화이자의 백신이 특허가 됐습니다. 분명히. 이제 화이자에 대한 백신의 이 효능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굉장히 지금 효능에서 지금 굉장히 효능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어요. 다만 보관 방법, 마이너스 70도, 그리고 마이너스 70도,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냉장 보관과 유통 방법에 대해서 의견이 필요하죠. 자, 물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화이자에 대한 백신에 대해서 추후 계속 언급이 되겠지만, 이 냉장 박스와 그 다음에 유통 방법, 글로벌 콜드체인에 대해서 분명히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기로 하고요. 화이자는 세계 1위의 바이오텍 글로벌 다국적 비팜입니다. 그죠? 미국과 유럽이 전 세계에 50년, 짧게는 50년, 길게는 100년을 유지해왔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다음에 또 한번 언급을 드리기로 하고요. 우리 제넥신에 대한 차트가 잠깐 보게 되면 가슴이 아파요. 그죠? 너무나 많은 부분이 지금 그죠? 너무나 많은 부분이 이게 지금 주가에서 너무나 주주분들께서 이 고점 대비 지금 10만 원. 그죠? 거의 50%, 40몇 프로에 가까운 이 주주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주주분들께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쵸? 이 부분은 차트 분석은 맨 마지막에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 대외적인 리스크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리려고 해요. 이 대외적인 리스크. 항상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퍼펙트 스톰이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주주님들 앞으로 퍼펙트 스톰에 대비하십시오라는 말을 제가 영상편을 벌써 만들었고, 진짜로 변동성이 매우 확대될 수 있는 구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 증시의 건강하지 못했던 상승과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현재. 그리고 전 세계 경제의 수축기,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결합이 되면서 매우 지금 어지러운 혼탁한 그런 세상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오늘 제가 2019년도가 2008년도에 대한 한국 거래소에서 가지고 왔던 이 코스피에 대한 실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부분들로 인해서 화이자의 백신이 트리고로 인해서 증시의 변동성 확대가 됐지만 정말 그 중심의 진짜 이유는 정말 건강하지 못했던 이 펀더멘탈에 있습니다. 이게 종합주가지수 증시가 됐던 아니면 한국 경제가 됐건 이런 부분들이 이 세계 경제 수축기와 맞물려서 이 지금 굉장히 변동성 확대에 들어와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2019년도에 그 한국 거래소에 가게 되면 보도 자료가 있어요. 2019년도 사원연도 유가증권 시장 결산 실적입니다. 12월 법인. 이거에 대해서 자 보면 개별 실적을 보고 올게요. 물론 연결 기준 실적이 있습니다. 더 크겠죠? 개별 기준으로 보게 되면 1169조 매출액, 영업이익 56조, 순이익이 36조예요. 이거를 2008년도 실적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1169조, 영업이익은 56조, 순이익은 36조였어요. 자, 그럼 2008년도로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까요? 2008년도 한국 거래소에 가보게 되면 실적입니다. 자, 이걸 개별 기준을 보게 되면은요. 매출액 878조, 영업이익 56조, 순이익 31조입니다. 이 개별 기준이에요. 그죠? 매출액은 2019년도가 컸는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거의 차이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화면을 보고 올게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입니다. 한국거래소. 근데 한국거래소에 가보게 되면 이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상장 기업 수가 전체 한국에 2,387개가 있고 코스피는 798개, 코스닥은 1,446개가 있어요. 코넥스에 143개. 시가총액은 코스피가 1,702조, 코스닥이 329조, 2,036조 원입니다. 한국 역사상 거의 사상태지가 된 것 같아요. 실적이 지금 2019년도 실적을 같이 봤잖아요. 2020년도 실적이 2019년도보다 좀 좋아질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폭이 매우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즉, 지금 나온 건 2020년도 자료가 없잖아요. 그래서 2019년도와 2008년도를 비교했는데 이때랑 실적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근데 주가는 지금 하늘로 이렇게 떠 있다는 거죠. 빠져서 이 정도 빠져 있는 상태?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차트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코스피 장기 주봉 차트예요. 2003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나온 장기 주봉 차트인데 2008년도에 뭐 있었는지 아시죠? 미국발 금융위기. 이때 세계 경제가 다 퍼졌잖아요. 이때 코스피가 2080인가? 이때부터 890까지 890 근처까지 무려 1년 만에 빠집니다. 2008년도에 한국 증시가 역성장을 아니 한국 전체 GDP가 역성장을 했고 중요한 건 정말 한국 그때 증시에 대한 한국 그 전체 수출 기업의 실적들이 많이 좀 안 좋았었죠. 지금 2008년도의 실적을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그리고 2019년도가 이때랑 비슷했습니다. 근데 주가는 이 유동성에 의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건강하지 못했던 자금들이 많이 있고 여기에 물론 개인과 외국인 기관의 장기적인 자금도 있습니다. 다만 그 윗부분 상단에는 건강하지 못했던 자금이 늘 많았다고 이 증시 윗단 상단은 늘 말씀을 드렸죠 제가. 근데 지금 실적은 거의 안 좋은데 이 주가가 사상 최대치 2,600에 거의 근접해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자 주가라는 곡선이 있고 실적이라는 곡선이 있으면 실적은 이렇게 전체 코스피 전체 실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국 기업의 전체 실적이 쭈그러 작아지고 있는데 이 주가는 이렇게 상승했다가 이제 요만큼 빠져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괴리가 정말 역사상 두 손가락 안에 들어갈 만큼 매우 확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에게 늘 말씀드리는 대외적인 리스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다가 전 세계의 경제가 수축기에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리스크에 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장기적으로 제넥신의 펀더멘탈을 보시고 그리고 정말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근데 중요한 건 이분들도 마음의 준비는 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아니라고 하시면 자신만의 원칙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저는 리스크에 대비하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어요. 왜? 이런 대외적인 리스크가 아닌데도 너무나 지금 언제든지 증시에 대해서 변동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백신에 대한 트리거가 지금 진짜로 일어나게 되면서 지금 미국 증시를 비롯해서 빅테크 그리고 그동안 이끌어왔던 언택 여기에도 영향을 미쳤고 이게 고스란히 한국 증시에 영향이 미치게 되면서 당연히 뭐 백신 관련주도 마찬가지겠지만 진단키트 관련주 이 바이오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언택 이런 성장 섹터에 지금 변화를 많이 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 이거는 트리거고 물론 우리 제넥신에게 중요하죠. 트리거고 진짜 이유는 늘 말씀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거시경제 분석, 산업 분석, 기업 분석, 차트 분석을 늘 같이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전반적으로 좋지 못한 증시와 펀더멘탈, 경제 펀더멘탈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마지막으로 일봉 차트 분석을 하고 마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보면 확대해서 좀 볼게요. 지금 많은 이제 이평선들을 다 이탈했어요. 121선까지. 그죠? 그리고 이제 일봉상 지지를 받았어요, 오늘.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는 단기적으로 충분히, 물론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반등은 나올 수 있는 구역에,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는 구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위로 저항을 보게 되면, 자, 이평선들이에요, 지금 다. 20일, 그리고 120일, 5일, 10일이 다 저항이겠죠? 이걸 다 뚫어내야 돼요, 지금요. 저항이 굉장히 강하겠죠. 일봉상 매물대까지 돌파하고 나면, 그 다음 60일, 그 다음 일봉상 저항대, 그리고 여기 이 매물대가 있겠지만 아직 격차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릴게요. 그리고 고점 매물대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지는 여기 일봉상 지지입니다. 그 다음 지지는 계속해서 매일 제가 제넥션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